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의 이길규입니다. 금년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은 지 77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과연 북한의 남침인가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구소련의 외교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제는 명백하게 북한의 남침이다 하는 것이 입증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귀한 인명과 재산이 많은 피해를 입고 오늘날까지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남기고 있는 북한의 이런 그 행태를 오늘날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반도미래연구원의 윤창용 부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김일성의 남침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면 당시의 상황과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우선 김일성이 북한 정권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김일성은 원래 소련에 의해서 간택된 꼭두가시입니다. 당시에 쟁쟁한 조선반도 출신의 어떤 공산주의자들도 많았지만 소련은 30대 초반인 말을 잘 들 것 같은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선택을 한 겁니다.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이고요. 1930년대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만주 일원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1940년대 러시아 땅으로,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빨리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 행적에 대해서는 북한도 굳고 잘 밝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김일성이 소련 극동군의 특수부대인 다민족으로 구성된 88저단의 대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에 의해서 잠재적인 지도자로 발탁이 돼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1945년 9월 19일 날 소련이 제공한 군함 푸가초포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이것이 1945년 9월 달에 하바롭스크 극동군 사령부에서 김일성이 소련 적기 훈장을 받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찍었다고 러시아 자료들이 얘기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좌측에 있는 사람은 강 미하일이라고 아주 그 당시에 통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극동군 25군의 정치장교인 메클레르 중자입니다. 예, 지금 북한이 그동안 이제 김일성의 행적에 대해서 별로 상세하게 밝히지 않은 그 배경 같은 것도 아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 지금 뭐 세습체제가 되고 또 뭐 신격화, 우상화 이런 것들하고도 일부 관련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이와 같은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킨 그 의도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 정권의 수립이 초기에 김일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은 사실 배경도 없었고 그냥 그 소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간택이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의 세력이라는 것이 아주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을 세운 사람들은 그 소련과 그 소련에서 들어온 그 소련파라고 하는 그 고려인들이 주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초기에 어떤 김일성은 북한 정권 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미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김일성은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고 그 전쟁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탈린이 자신을 간택해가지고 지도자로 앉혔는데 스탈린의 전 세계 공산주의라는 공산주의 팽창 정책에도 부응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이런 어떤 김일성의 행위는 우리 민족에 대한 아주 철저한 배반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당시에 국내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당시에 세계 정세가 공산주의가 팽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동구권을 포함해서 많은 그 공산 그 위성 국가들도 생기고 하는 그런 분위기하고 아마 관계가 있어서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전략의 일환으로 남침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당시에 북한의 이제 그 여러 사정으로 보면 사실 단독으로 이렇게 남침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김일성도 처음에 남침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능력이 사실 부족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을 어떤 소련과 어떤 중국으로부터, 그 당시엔 중공이라고 그랬죠. 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1949년 3월 달과 1950년 3월 달에 스탈린을 찾아서 모스크바를 가는데, 스탈린도 처음에는 김일성이 남침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을 안 했어요. 과연 김일성이 그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나 의구심도 있었고, 또 금방 어떤 미국하고의 금방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앞섰던 거죠.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극동 지역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전선이었던 중국에서 모택동이 장개석 군대에 승리를 하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1949년 말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의 어떤 한반도 북부에 김일성의 우군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스탈린은 그럼 좋다, 한번 해봐라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김일성이 단 일주일만이면 내가 한반도를 다 장악할 수 있다는 허풍도 많이 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했고, 그런 허락을 내린 뒤에는 소련이 대규모 어떤 군사적 지원을 했는데 무장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군사 고문단들을 파견해가지고 남침을 완전히 다 계획하게 만들고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련이 그 당시에 공군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참전도 해서 미국과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김일성이 소련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고, 또 그 내막에는 중국, 당시에 중공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 또 실제로 그 이후에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중국 인민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사실은 미군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6.25 전쟁은 소련과 중국의 배후 지원에 의한 김일성의 남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북한이 단독으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미군이 철수한 상태니까 한국이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그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미군 군정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그때부터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듬해 6월 말 7월 초까지는 일부의 소수의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사실 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김일성은 어떻게 보면 노렸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또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극동의 미국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어시키는 그런 발표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김일성과 스탈린을 고무시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독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당시에 유엔의 기치하에 결국 미국이 한반도의 6.25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에 3번 크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3번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사실 일제로부터 해방인데, 일제로부터 해방 당시에 우리가 자체적인 역량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독립군들이 나가서 싸우던 중국 땅에서도 중국은 공산당과 또 국민당 간의 내전으로 사실 일본에 대항해서 제대로 싸울 만한 역량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고, 소련은 이제 독일에서 서부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던 데다가 그 뒤에 독일이 거의 멸망에 빠지면서 1945년 2월 달에 얄타에서 스탈린과 루즈벨트, 처칠이 만났을 때 한반도 전선에, 즉 만주 전선에 소련이 참전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소련은 그 약속을 질질 끌고 이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8월 6일 미군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이제 일본이 망할 것 같으니까 3일 뒤에 내일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해방이 일어난 거는 미국의 어떤 그런 엄청난 일본과의 전투와 그에 따른 희생의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민족을 구한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미국이 우리에게 도와준 부분,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이 그 해방 전후에 있어서 우리 그 선조들이 싸워왔던 어떤 독립운동과 그 의지를 갖다가 폄훼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미국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고 주변국들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소련이 참전하자마자 만주로 그 바로 다음 날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만주로 들어옴과 동시에 소련군은 바로 8월 9일 날 선발대를 함경북도 웅기 지역으로 파견해가지고 일본군과의 실질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련군이 본진은 만주를 통해서 선발대는 한반도로 직접 들어와서 한반도를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이 속도가 워낙 빨랐습니다. 예, 그 당시 미군은 어디 있었냐면 그 태평양상에서 일본군과의 아주 처절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던 와중입니다. 물리적으로 미군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벌써 한반도가 북쪽 지역 거의 소련군에 의해서 장악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구나. 한반도가 까다가면 소련의 어떤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고 동유럽과 같은 양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럼 소련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38선까지만 내려와라. 거기까지 내려와서 그 북쪽은 너희들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함국을 받아라. 그 남쪽 38선 이남에는 우리가 하겠다 하고 소련 측에 제안을 해가지고 그 38선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그어진 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가 분단되었다고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은 한반도 전체가 가만 놔두었으면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을 뻔한 순간을 막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38선이 없었으면 우리가 통일이 됐을 텐데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시대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미국도 뭐 전지전능이 아니다가 보니까 당시에 전투 상황으로 볼 때 한반도까지 바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크게 도와준 세 번째 건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 세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유교 김일성이 어떤 민족을 배반해가지고 남침을 일으켰는데 70년 전에 그것을 미국이 아주 재빠르게 거기에서 참전을 결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엔군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물론 그 유엔군은 거의 미군 주도였죠. 지휘관에 의해서 그 초기에는 메가더 원수에 의해서 지휘가 됐고 바로 9월 달에 상륙작전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우리는 다시 전세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완전히 그 당시에 통일은 못했지만 그나마 김일성의 같은 남친 야욕은 저지하고 그나마 휴전선에서 현상을 거의 유지하는 상황에서 휴전을 맞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 당시에 참전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늦게 참전했더라도 아마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멸망하고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70년이나 지난 지금이지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긴박하고 상당히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은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지금 북한 정권은 계속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핵무기를 개발한다느니 하면서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북한의 어떤 대남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는 총괄 발언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북한은 그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 전체를 촉구하겠다는 그 야욕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70년 동안에 북한의 정권은 김일성에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김씨 일가의 족벌 체제를 강화해 왔고 그 다음에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노동당 규약에 명시하고 이것을 지금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70년을 맞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북한이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는데 우리는 지금 일부 여당 내에서는
국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정부도 사실 공식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이 제대로 되려면 전쟁을 일으켰던 그 원인 자체가 소멸이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하나도 소멸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먼저 흔드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화협정이라는 것도 사실 남한을 공산화시키려는 세력 자체가 혹은 의도 자체가 없어졌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말로만 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그 희생자들을 올바로 기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6.25 남침에 대한 북한의 어떤 사죄, 적어도 이것이 북한이 정치적으로 어렵다 하면 일으켰던 그 원인인 한반도 촉화를 하겠다는 그러한 노동당 규약을 폐지해라. 혹은 규약을 개정을 하라는 요구 자체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가지고 우리가 희생된 선열들에 대한 올바른 기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화하면서 그것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고 또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이미 세계에서 사라진 공산주의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남한을 적화하겠다. 북한식으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북한 그 체제에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김일성 어찌 보면 과거에 왕이 다스리는 전제국가와 같은 그런 행태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북한 정권의 특성도 3대 세습으로 과거의 그 왕과 같은 전제국가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통일을 이룩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을 더 기르고 좀 더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과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